너무 빨리 팔았다. 11살 소년 워렌 버핏이 첫 번째 주식 투자에서 얻은 뼈아픈 교훈입니다. 만약 그대로 보유했다면 5달러가 아닌 462달러를 벌 수 있었죠. 이 실패가 어떻게 세계 최고 투자자를 만들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에피소드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1942년 봄,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의 한 소년이 누나와 함께 증권회사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워렌 버핏, 겨우 11살이었죠. 손에 꼭 쥔 114달러는 그가 신문 배달과 차빌로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시티즈 서비스 우선주 3주를 주당 38달러에 샀습니다. 누나 도리스도 같은 주식을 샀죠. 형제가 함께하는 첫 번째 투자였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11살 소년에게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주가는 27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11달러나 손해를 본 셈이죠. 도리스의 잔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워렌, 우리 주식은 어떻게 됐니? 매일 저녁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돈을 잃을 거야? 어린 소년에게는 견디기 힘든 압박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주가가 40달러로 회복되었습니다. 버핏은 더 이상 누나의 잔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주식을 팔았죠. 3주에서 5달러의 수익, 정확히는 1달러 67센트씩 벌었습니다. 손수료를 제하면 더 적었겠죠. 그런데 몇 달 후 그 주식은 20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만약 그대로 보유했다면 462달러를 벌 수 있었겠죠. 당시 11살 소년에게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너무 빨리 팔았다. 이 한마디가 워렌 버핏 인생의 첫 번째 투자 교훈이 되었습니다. 80년이 넘는 투자 인생에서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원칙, 장기 투자의 출발점이 바로 이 실패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 버핏의 투자에 대한 관심은 더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6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증권회사에 드나들었고 8살 때는 벤자민 그레이엄의 책을 처음 접했죠. 물론 당시에는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숫자와 그래프에 대한 호기심은 남달랐습니다. 하지만 11살의 첫 투자는 달랐습니다. 이론이 아닌 현실이었으니까요. 자신의 돈으로, 자신의 선택으로, 그리고 자신의 실수로 얻은 경험이었습니다. 성공한 투자자들을 보면 대부분 어린 시절에 실패 경험이 있습니다. 그 실패가 오히려 더 신중하고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죠. 버핏이 나중에 회상한 바로는 이 경험에서 3가지를 배웠다고 합니다. 첫째, 다른 사람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 것. 누나의 잔소리가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 단기적 주가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말 것. 며칠이나 몇 주 단위의 변동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셋째, 정말 좋은 기업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드러난다는 것. 물론 11살 소년이 이 모든 것을 즉시 깨달았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이 경험이 씨앗이 되어 훗날 그의 투자 철학을 완성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버핏이 이 실패를 숨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며 다른 투자자들에게 교훈을 전했죠. 실수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버핏의 투자를 보면 정말로 조급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때로는 몇 년씩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현금을 보유하기도 했고, 한 번 산 주식은 수십 년간 보유하기도 했습니다. 11살 때의 그 5달러 수익에 만족해 성급하게 판 경험이 평생의 투자 원칙을 만든 셈입니다. 돌이켜보면 워렌 버핏에게 있어 이 첫 번째 투자는 실패가 아니라 가장 값진 투자 교육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14달러로 평생 써먹을 교훈을 산 셈이니까요. 물론 당시의 11살 소년은 그런 생각을 할 리 없었겠지만 말입니다. 성공한 투자자가 되려면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실패에서 배우는 법을 알아야 하죠. 워렌 버핏의 첫 번째 투자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1000가 연 10% 수익률로
25년 후에는 1만 800달러가 된다. 이 한 줄의 계산식이 어린 워렌 버핏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오마하 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한 복리의 마법. 그것이 세계 최고 투자자 탄생의 진짜 시작이었죠. 오마하 국립도서관, 1940년대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8살 워렌 버핏은 아버지와 함께 도서관을 찾았죠. 아버지 하워드 버핏은 주식 중개인이자 후에 하원 의원이 된 분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책 읽는 습관을 심어주고 싶었죠. 특히 금융과 투자에 관한 책들을 권했습니다. 워렌은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동화책을 읽을 때 그는 경제 잡지와 투자 서적에 빠져 있었죠. 1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이미 오마하 도서관에서 제목에 금융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책은 모두 2번씩 읽었다고 자랑할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의 인생을 바꾼 책이 있었습니다. 백만장자가 되는 1000가지 비법이라는 책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법 자극적인 제목이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복리의 개념이었습니다. 1000달러를 연 10%의 수익률로 운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해에는 1100달러가 됩니다. 두 번째 해에는 1210달러, 세 번째 해에는 1331달러. 매년 이전 해의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에 10%씩 더해지는 것이죠. 25년이 지나면 무려 1만 834달러가 됩니다. 원금의 10배가 넘는 금액이죠. 어린 워렌에게는 충격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시간이 돈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주는 마법 같은 현상, 그것이 바로 복리의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워렌의 호기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깊이 파고들었죠. 수익률이 15%라면? 20%라면? 계산기를 두드리며 밤늦게까지 숫자놀이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걱정할 정도였죠. 워렌, 친구들과 놀아야 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워렌에게는 이 숫자들이 가장 재미있는 놀이였습니다. 복리라는 개념을 이해한 순간부터 그의 모든 소비와 저축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10센트짜리 사탕을 사려고 할 때도 생각했죠. 이 10센트를 투자하면 30년 후에는 얼마가 될까? 이런 사고방식은 평생에 걸쳐 버핏의 투자 철학을 지배했습니다. 훗날 그가 아내에게 정말 이 머리 스타일에 30만 달러를 써야 하나? 라고 농담을 던진 것도 모든 지출을 미래가치로 환산해서 생각하는 습관 때문이었죠. 독서에 대한 열정도 남달랐습니다. 경마에 빠져있던 시절에는 아버지에게 부탁해 의회 도서관에서 우승마 예측에 관한 책 수백 권을 빌려 읽었습니다. 어떤 주제든 관심이 생기면 그 분야의 책은 모조리 섭렵했죠. 이런 독서광적인 성향은 투자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주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기업의 연간 보고서, 재무제표, 업계 분석 자료까지 닥치는 대로 읽어치웠습니다. 특히 벤자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를 처음 접했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다고 후에 회상했습니다. 마치 길을 잃고 헤매던 여행자가 지도를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하죠. 하지만 단순히 많이 읽는 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워렌은 읽은 내용을 반드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중요한 개념들을 노트에 적고 실제 사례와 연결해서 생각해보고 때로는 친구들에게 설명해보기도 했죠. 닥치는 대로 읽어야 합니다. 훗날 젊은 투자자들에게 해준 조언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에 덧붙였죠. 읽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도서관에서의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워렌 버핏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리라는 개념을 처음 만난 순간 평생에 걸친 학습 습관을 기른 그 시절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죠. 지식에 대한 투자만큼 확실한 수익을 보장하는 투자는 없다는 버핏의 신념, 그 뿌리를 오마하 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 길을 잃고 헤매던 여행자가 지도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19살 워렌 버핏이 벤자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를 처음 읽었을 때의 충격이었죠. 이 한 권의 책이 그를 세계 최고의 투자자로 만든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1949년 네브래스카 대학교 도서관에서 한 학생이 책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제목은 현명한 투자자였죠. 저자는 벤자민 그레이엄,
당시 19살이었던 워렌 버핏에게는 생소한 이름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버핏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왔던 투자 관련 서적들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투기가 아닌 진정한 투자에 대한 이야기, 감정이 아닌 논리에 기반한 접근법이 펼쳐졌습니다. 그레이엄의 가장 유명한 개념 중 하나는 미스터 마켓 이론이었습니다. 시장을 하나의 인격체로 의인화한 것이죠. 미스터 마켓은 매일 당신을 찾아와 주식을 사거나 팔 것을 제안합니다. 어떤 날은 극도로 낙관적이어서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부르고 또 어떤 날은 극도로 비관적이어서 헐값에 팔려고 합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미스터 마켓의 변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변덕을 이용하죠. 가격이 가치보다 낮을 때 사고 가격이 가치보다 높을 때 팝니다. 단순하지만 혁신적인 관점이었습니다. 버핏은 이 책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죠. 특히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에 매료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재 가치보다 충분히 낮은 가격에 사야 한다는 원칙이었죠. 마치 50센트의 한 달러짜리를 사는 것과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책을 다 읽은 버핏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직접 배우고 싶다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레이엄은 뉴욕의 컬럼비아 경영대학원에서 가르쳤고 버핏은 네브래스카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버핏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브래스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컬럼비아 경영대학원에 지원한 것이죠. 입학 지원서에는 단 한 줄만 썼습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에게서 배우고 싶습니다. 1950년 가을, 드디어 그레이엄의 강의실에 앉게 되었습니다. 첫 수업부터 충격이었죠. 그레이엄은 칠판에 간단한 공식을 적었습니다.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이다. 이 한 문장이 버핏의 평생 투자 철학을 결정지었습니다. 주식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기업의 일부분을 소유하는 증서라는 개념도 혁명적이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가 차트만 보고 거래할 때 그레이엄은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레이엄의 또 다른 가르침은 감정을 배제하는 것이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큰 적은 두려움과 욕심이라고 했죠. 시장이 폭락할 때는 공포에 휩싸여 좋은 주식까지 팔아버리고 시장이 과열될 때는 욕심에 눈이 멀어 아무거나 사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레이엄은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1929년 대공황 때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장부 가치보다도 낮게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이때가 바로 기회였다는 것이죠.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용기를 내어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버핏은 그레이엄의 모든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강의가 끝나면 질문 공세를 퍼부었죠. 다른 학생들이 하나 물어볼 때 버핏은 10개를 물어봤습니다. 그레이엄도 이런 열정적인 학생을 좋아했죠. 졸업을 앞두고 버핏은 대담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레이엄의 회사에서 무급으로라도 일하고 싶다고 한 것이죠. 하지만 그레이엄은 거절했습니다. 당시 그의 회사는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어 있었고 버핏은 유대인이 아니었거든요. 실망한 버핑턴은 오마하로 돌아가 아버지의 증권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엄과의 인연은 끝나지 않았죠. 편지를 주고받으며 투자 아이디어를 나눴습니다. 버핏이 발견한 저평가된 종목들을 그레이엄에게 추천하기도 했죠. 2년 후인 1954년 그레이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제 함께 일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었죠. 버핏은 즉시 뉴욕행을 결정했습니다. 드디어 스승 밑에서 직접 배울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레이엄 마이너스 뉴먼 회사에서의 2년간은 버핏에게 실전 교육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론으로만 배웠던 것들을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었죠. 재무제표 읽는 법, 기업가치 평가법, 리스크 관리법을 몸으로 익혔습니다. 하지만 1956년 그레이엄이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버핏에게는 다시 한번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온 것이죠. 스승은 버핏에게 회사를 맡기고 싶어 했지만 버핏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고향 오마하로 돌아가 독립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레이엄과의 작별 인사에서 버핏은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칙들을 평생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약속을 지켰죠. 90년의 인생을 관통하는 투자 철학의 뼈대가 모두 그레이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워렌 버핏도 없었을 것입니다.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사람이 다시 세상을 바꾼 이야기입니다. 하루 한 시간을 자신에게 투자하라. 찰리 먼거가 젊은 변호사 시절 깨달은 인생의 비밀이었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고객이라는 것. 이 철학이 워렌 버핏과 만나 세계의 파트너십을 만들어냈습니다. 1959년 오마하의 한 저녁 만찬에서 두 남자가 처음 만났습니다. 29살의 워렌 버핏과 35살의 찰리 먼거였죠. 버핏은 이미 투자업계에서 주목받는 젊은 투자자였고, 먼거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성공한 변호사였습니다. 첫 만남에서 먼거는 버핏에게 그리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후에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이야기를 나눈 것만으로도 이 젊은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죠. 버핏 역시 먼거와의 대화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책에 대한 갈증이었습니다. 먼거도 버핏처럼 걸어다니는 도서관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책을 읽었죠.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법률 서적부터 철학서까지 닥치는 대로 읽어치웠습니다. 먼거에게는 독특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중요한 고객으로 여기는 것이었죠. 변호사로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 1시간만큼은 오롯이 자신을 위해 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일찍 시간을 만들어 부동산 개발과 투자에 관한 공부를 했습니다. 다른 변호사들이 잠들어 있을 시간에 먼거는 자신만의 사업을 키워나갔죠. 이런 습관 덕분에 그는 변호사 업무 외에도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버핏과 먼거의 만남은 서로에게 새로운 자극이 되었습니다. 버핏은 그때까지 벤자민 그레이엄의 가르침에 충실했죠.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담배꽁초를 줍듯이 버려진 기업들을 주워 담은 수익을 짜내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먼거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저 그런 기업을 훌륭한 가격에 사는 것보다 훌륭한 기업을 그저 그런 가격에 사는 것이 낫다는 철학이었죠. 품질에 대한 먼거의 통찰이 버핏의 투자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1971년 시즈캔디 인수는 이런 철학 변화의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프리미엄 초콜릿 회사였는데 자산 가치에 비해 매매 가격이 너무 비쌌죠. 과거의 버핏이라면 절대 사지 않았을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먼거는 달랐습니다. 시즈캔디의 브랜드 파워와 고객 충성도, 가격 결정권을 높이 평가했죠. 자산이 500만 달러에 불과한 회사에 3천만 달러를 제시하는 것은 미친 짓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먼거는 확신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시즈캔디는 이후 수십 년간 버크셔 해서웨이의 효자 노릇을 했죠. 매년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냈고 이 돈이 다른 투자의 종자돈이 되었습니다. 무형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한 첫 번째 성공 사례였습니다. 먼거와 버핏의 파트너십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는 관계였습니다. 버핏이 때로 감정적 판단을 할 때 먼거는 차가운 논리로 제동을 걸었죠. 반대로 먼거가 너무 완벽주의적일 때는 버핏이 실용적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정을 내릴 때 독특한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찬성 이유를 먼저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 이유부터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었죠. 이 투자가 실패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먼저 생각해보는 겁니다. 역방향 사고라고 불리는 방법이었습니다. 먼거의 또 다른 기여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지식을 투자에 접목시킨 것입니다. 심리학, 물리학, 생물학, 수학의 기본 원리들을 비즈니스 판단에 활용했죠. 단순히 재무적 수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 패턴과 사회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에 투자할 때도 단순히 재무제표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습관적 소비 패턴, 브랜드의 심리적 효과, 유통망의 네트워크 효과 등을 복합적으로 분석했죠. 이런 다각적 접근법이 버핏의 투자 철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먼거는
버핏에게 인내심의 중요성도 가르쳐줬습니다. 정말 좋은 기업을 찾았다면 급하게 팔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 효과로 수익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논리였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비즈니스를 넘어섰습니다. 매주 전화 통화를 하며 책과 아이디어를 나눴고 가족 모임에도 함께했죠. 서로 다른 성격이지만 지적 호기심과 정직함이라는 공통 가치로 묶여 있었습니다. 먼거의 영향으로 버핏은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에서 경영 철학을 가진 투자자로 진화했습니다. 기업의 숫자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품격, 사업의 지속 가능성, 사회적 책임까지 고려하게 된 것이죠. 찰리 먼거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워렌 버핏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천재가 만나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한 결과가 세계의 투자 성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죠. 투자의 세계에는 삼진아웃이 없습니다. 1969년 워렌 버핏이 투자조합을 해산하며 파트너들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입니다. 좋은 공이 올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 있는 투자자의 특권, 그것이 성공의 비밀이었습니다. 1969년은 미국 경제가 절정에 달한 해였습니다. 주식시장은 연일 최고점을 경신했고 모든 사람이 투자에 열광했죠. 하지만 바로 이때 워렌 버핏은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13년간 운영해온 투자조합을 해산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파트너들은 당황했습니다. 버핏의 투자조합은 연평균 31%라는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같은 기간 다우존스 지수가 9%의 수익률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성과였습니다. 왜 이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려는 걸까요? 버핏의 답은 간단했습니다. 투자할 만한 기회가 없어졌다는 것이었죠. 모든 주식이 너무 비싸졌고 자신의 기준에 맞는 투자처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펀드 매니저들처럼 억지로라도 투자를 계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때 버핏이 파트너들에게 보낸 편지에 등장한 것이 바로 유명한 야구 비유였습니다. 투자자는 타석에 선 타자와 같다는 것이었죠. 투수인 시장이 계속해서 공을 던져주지만 타자는 좋은 공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너럴 모터스 주식을 47달러에 어떻게요? 하는 식으로 시장이 제안을 해옵니다. 만약 47달러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그냥 보고만 있으면 됩니다. 야구라면 심판이 스트라이크라고 외치겠지만 투자에서는 아무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는 것은 헛스윙을 했을 때뿐이라고 버핏은 말했습니다. 즉, 잘못된 투자를 했을 때만 손해를 보는 것이지 기다리는 것 자체로는 아무런 손해가 없다는 뜻이었죠. 이것이 투자자만이 가진 특별한 특권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 버핏의 예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주식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았고 1960년대의 고고 시대를 이끌었던 성장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죠. 제록스, 코닥 같은 인기주들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때야말로 버핏이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좋은 기업들이 헐값에 나온 것이죠. 버핏은 준비해둔 현금으로 워싱턴 포스트와 가이코 보험에 과감히 투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공포에 떨어 팔아치울 때 용기 있게 샀던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특히 인상적인 사례였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보도로 정부의 미움을 사주가가 폭락한 상황이었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정치적 리스크를 우려해 피했지만 버핏은 달랐습니다. 신문사의 본질적 가치와 장기적 전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가이코 보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1976년 파산 위기에 몰린 회사였지만 버핏은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죠. 위기는 일시적이지만 경쟁 우위는 영구적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런 투자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버핏이 충분히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 후반 모든 사람이 투자에 열광할 때 현금을 보유하며 기다렸고 진짜 기회가 왔을 때 과감히 행동했던 것이죠. 버핏의 야구 비유는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좋은 공이라도 자신에게 맞지 않으면 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월가가 추천하는 인기주라도 자신이 이해할 수 없거나 적정 가격이 아니라면 과감히 포기해야 합니다. 이는 현재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FOMO라고 부르는 놓칠까봐 하는 두려움에 빠져 성급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들이 한다고 오른다고 해서 따라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버핏의 철학은 정반대입니다. 평생 20번만 투자할 수 있는 펀치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라는 조언도 같은 맥락입니다. 한 번 투자할 때마다 구멍을 뚫는다면 정말 신중하게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히 결정의 질이 높아지고 집중 투자를 하게 되겠죠. 버핏은 이후에도 이 철학을 일관되게 지켰습니다. 1990년대 IT 버블 때도 기술주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았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오히려 은행주에 과감히 투자했습니다. 항상 남들과 반대로 움직였죠. 기다림의 미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투자와 투기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투기는 단기간에 빠른 수익을 추구하지만 투자는 기업의 장기적 가치 성장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투자자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삼진아웃이 없는 야구 게임. 이것이 워렌 버핏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투자의 본질입니다.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고 확신이 설 때만 과감하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공하는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다른 사람이 욕심을 낼 때는 조심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는 욕심을 내라. 워렌 버핏의 가장 유명한 격언입니다. 1974년 석유 파동으로 주식시장이 절망에 빠졌을 때 그는 이 원칙으로 평생 최고의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1973년 10월 중동에서 시작된 석유 파동이 전 세계 경제를 강타했습니다. 기름값이 4배로 뛰었고 미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죠. 주식시장은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의 매물로 넘쳐났습니다. 다우지수는 2년 만에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팔아치울 때 워렌 버핏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1974년과 1975년 그는 생애 가장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했죠. 워싱턴 포스트, 가이코 보험 같은 우량 기업들이 헐값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특히 극적인 사례였습니다. 1973년 워터게이트 사건을 폭로한 신문사였죠. 정부의 압력으로 광고주들이 떠났고 방송 면허 갱신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가는 37달러에서 16달러까지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달랐습니다. 그는 워싱턴 DC 지역을 직접 돌아다니며 조사를 했죠. 사람들이 여전히 워싱턴 포스트를 읽고 있는지, 광고주들의 이탈이 일시적인 것인지 확인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일시적 위기일 뿐 신문사의 본질적 가치는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이었죠. 버핏은 워싱턴 포스트 주식을 1060만 달러어치 매수했습니다. 당시 회사 시가총액의 거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죠. 시장에서는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10년 후 이 투자는 10배의 수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가이코 보험은 더욱 극적인 사례였습니다. 1976년 이 회사는 파산 직전까지 갔었죠. 보험료 산정을 잘못해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주가는 61달러에서 2달러까지 폭락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 회사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가이코의 비즈니스 모델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직접 판매를 통해 중간 마진을 없앤 혁신적 보험 회사였죠. 일시적 실수는 있었지만 근본적인 경쟁 우위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가이코는 회생에 성공했고 버핏은 나중에 이 회사를 완전히 인수하게 됩니다. 역발상 투자의 핵심은 시장의 심리를 읽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정에 휩쓸려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죠. 좋은 소식이 나오면 과도하게 낙관하고 나쁜 소식이 나오면 극도로 비관합니다. 이런 감정의 진폭이 투자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버핏은 이를 위해 시장을 미스터 마켓이라는 인격체로 의인화했습니다. 미스터 마켓은 조울증 환자 같아서 어떤 날은 극도로 낙관적이고 어떤 날은 극도로 비관적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그의 기분 변화를 이용해야 합니다.
1987년 블랙먼데이도 좋은 예시입니다. 하루 만에 다우지수가 22% 폭락했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매도에 나섰을 때 버핏은 코카콜라 주식을 대량 매수했습니다. 시장의 공황을 기회로 활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역발상 투자가 단순히 반대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철저한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하죠. 기업의 펀더멘털이 건전한지, 일시적 위기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작정 떨어지는 주식을 사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버핏은 역발상 투자를 위해 항상 현금을 준비해둡니다. 기회가 왔을 때 즉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투자자들이 현금 확보를 위해 급매를 할 때 버핏은 골드만삭스와 제너럴 일렉트릭에 투자했습니다. 역발상 투자에는 강한 심리적 압박이 따릅니다. 모든 사람이 반대할 때 홀로 다른 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죠. 언론의 비판, 동료들의 의심, 심지어 가족의 걱정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독을 견딜 수 있어야 진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버핏은 이를 위해 내면의 점수판을 중시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보다는 자신만의 기준을 갖는 것이죠. 시장이 자신을 바보라고 해도 자신의 분석과 판단을 믿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역발상 투자의 또 다른 핵심은 시간입니다. 시장의 오류가 교정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죠. 때로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경기 침체나 특정 이슈로 우량 기업들이 과도하게 저평가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역발상 투자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충분한 연구와 분석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욕심낼 때는 조심하고 두려워할 때는 욕심을 내라. 간단해 보이는 이 원칙 속에는 깊은 투자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시장의 감정을 읽고 기업의 본질을 보며 시간을 아군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워렌 버핏의 역발상 투자 마법입니다. 만능 선수가 될 필요는 없지만 자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1990년대 IT 버블 당시 전 세계가 기술주에 열광할 때 워렌 버핏은 단 한 주도 사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유물이라는 조롱을 받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999년 7월 선데이타임스의 기자가 워렌 버핏에게 물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인텔 같은 기술주에 투자할 계획은 없습니까? 버핏의 답은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업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닷컴 버블의 절정기였습니다. 인터넷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죠. 매출도 없는 회사들이 수십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IT 열풍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기술주에는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죠. 대신 코카콜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워싱턴 포스트 같은 전통적인 기업들을 고집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그를 과거의 유물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원론 뭐가 문제요? 라는 제목의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한때 투자의 신으로 불렸던 버핏이 시대를 읽지 못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죠. 젊은 펀드 매니저들은 그를 구시대의 인물이라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확고한 원칙이 있었거든요. 바로 능력의 경계, 서클 오브 컴퍼틴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사업에만 투자한다는 철칙이었죠. 기술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네트워크 효과니 플랫폼 경제니 하는 개념들이 낯설었죠. 10년 후 이 기업들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투자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반면 코카콜라는 달랐습니다. 100년 후에도 사람들이 콜라를 마실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죠. 브랜드의 힘, 유통망의 가치, 소비자 행동 패턴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능력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특히 투자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조금만 성공해도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죠. 버핏은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부터 시작했죠. 기술, 바이오, 광업 같은 분야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대신 소비재, 금융, 보험, 미디어 같은 분야에 집중했습니다. 이런 원칙은 버크셔 해서웨이 경영에서도 나타납니다. 버핏은 자회사들의 일상 경영에 거의 간섭하지 않습니다. 자본 배분은 자신이 잘하는 일이지만 개별 사업 운영은 각 회사 CEO들이 더 잘 안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굳이 건초더미에 파묻힌 바늘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눈앞에 바늘이 놓여 있을 때는 말이죠. 버핏이 자주 인용하는 말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투자처를 굳이 찾을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2000년 3월 닷컴 버블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한 달 만에 35% 폭락했죠. 인터넷 기업들의 주가가 연일 급락했습니다. 몇 년간 버핏을 조롱했던 사람들이 침묵했습니다. 결국 버핏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자신의 능력 범위를 지킨 덕분에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었죠. 오히려 다른 투자자들이 기술주를 팔아치울 때 전통적인 우량주들을 더 싸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능력의 경계를 고수하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큰 기회를 놓치기도 했거든요.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대성공을 거둘 때 후회가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실제로 버핏은 나중에 인정했습니다. 구글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했다면 투자했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검색 엔진이라는 개념 자체가 낯설었다고 회상했죠. 이런 경험을 통해 버핏은 능력의 경계를 약간씩 넓혀갔습니다. 2016년 애플에 투자한 것이 대표적 사례죠. 기술 기업이지만 소비자 브랜드로서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능력 범위를 얼마나 넓히느냐가 아니라 경계를 얼마나 분명하게 설정할 수 있느냐입니다. 버핏의 이 말은 투자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적용되는 지혜입니다. 현재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암호화폐, NFT, 메타버스 등 새로운 투자처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분야에 무작정 뛰어드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신이 정말 잘 아는 분야가 무엇인지 솔직히 평가해 보세요.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 최선의 투자 기회를 찾으세요. 모든 것을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잘하는 한 가지만 제대로 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90년간 일관되게 지켜온 원칙입니다. 능력의 경계를 아는 지혜, 그것이 진정한 투자 성공의 비밀입니다. 비단 지갑은 비단으로 만들어야지 돼지기로 만들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워렌 버핏이 20년간 고생한 버크셔 해서웨이 섬유 사업에서 얻은 뼈아픈 교훈이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현혹되어 사업의 본질을 놓친 대가였죠. 1962년 워렌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처음 산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싸니까요. 주당 7달러 50센트에 거래되던 이 섬유회사는 장부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에게 배운 담배꽁초 투자법의 전형적인 사례였죠. 담배꽁초 투자법이란 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에서 마지막 한 모금을 빨아먹는 것과 같은 투자를 의미합니다. 이미 쇠퇴한 사업이지만 자산 가치에 비해 주가가 워낙 싸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짜낼 수 있다는 논리였죠. 하지만 이 투자는 버핏에게 20년간의 악몽이 되었습니다. 섬유 산업 자체가 사양 산업이었거든요. 남부 지역의 저임금 노동력과 해외 저가 제품들의 공세에 밀려 북부의 섬유 공장들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버핏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유능한 경영자들을 영입했고 최신 설비에 투자했으며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했죠. 켄 체이스와 게리 모리슨 같은 뛰어난 경영진들이 일시적으로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경영자라도 사양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거든요. 유능한 기수가 다리 부러진 말을 타고는 경주에서 이길 수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1985년 버핏은 마침내 백기를 들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섬유 부문을 완전히 정리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20년간 투입한 자본과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남아있던 공장 직원 400여 명도 해고해야 했습니다. 대부분 50대 이상의 고령 근로자들이었습니다. 영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민자들도 있었고, 기계 소음 때문에 청력을 잃은 사람들도 있었죠. 다른 직장을 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버핏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은 결국 트랙터가 나온 시대의 농장에서 일하던 말 같은 신세가 되었다고 버핏은 회상했습니다. 기술 발전과 산업 구조 변화의 희생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버핏은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저렴한 가격이라도 나쁜 사업은 결국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었죠. 돼지기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비단 지갑을 만들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반면 1971년 시즈캔디 인수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프리미엄 초콜릿 회사였는데 자산가치 500만 달러에 불과한 회사를 3천만 달러에 사는 것은 당시로서는 미친 짓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찰리 먼거가 시즈캔디의 진정한 가치를 간파했습니다. 브랜드 파워, 고객 충성도, 가격 결정권 같은 무형 자산들이었죠. 캘리포니아 사람들에게 시즈캔디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나 발렌타인데이 같은 특별한 날에는 반드시 시즈캔디를 선물했거든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시즈캔디는 이후 수십 년간 버크셔의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매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냈고 가격 인상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죠. 인플레이션을 능가하는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이 두 경험의 대비는 선명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싸다는 이유로 산 나쁜 사업이었고 시즈캔디는 비싸더라도 산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결과는 완전히 달랐죠. 그저 그런 기업을 훌륭한 가격에 사는 것보다 훌륭한 기업을 그저 그런 가격에 사는 것이 훨씬 낫다. 이것이 버핏의 새로운 투자 철학이 되었습니다. 찰리 먼거와 만난 후 형성된 진화된 사고방식이었죠. 이런 철학 변화는 이후 버핏의 모든 투자에 적용되었습니다. 코카콜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워싱턴 포스트 같은 투자들이 모두 이 원칙에 따른 것이었죠. 단순한 저가 매수에서 벗어나 질적 우수성을 중시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환이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성공 공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은 용기가 필요했거든요. 특히 스승 그레이엄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것이었기에 더욱 어려웠습니다. 비단지갑과 돼지기의 교훈은 투자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적용됩니다. 질이 나쁜 것은 아무리 싸도 결국 손해이고 질이 좋은 것은 비싸 보여도 장기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저가 항공이나 패스트 패션처럼 가격만 저렴한 것들과 애플이나 스타벅스처럼 프리미엄을 받는 브랜드들의 차이를 보면 됩니다. 워렌 버핏의 20년 고생담은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지혜는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점 말입니다. 사람의 행동은 내면의 점수판을 가지고 있느냐, 외면의 점수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1999년 워렌 버핏이 IT 열풍에 동참하지 않아 온갖 조롱을 받을 때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닌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1999년 포춘지 커버 스토리 제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원론 뭐가 문제요? 한때 투자의 신으로 불렸던 워렌 버핏이 IT 혁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구닥다리가 되었다는 내용이었죠. CNBC에서는 매일같이 그를 조롱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했습니다.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20% 하락했습니다. 반면 나스닥 지수는 같은 기간 300% 상승했죠. 수많은 젊은 펀드 매니저들이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었고 버핏은 과거의 유물 취급을 받았습니다. 주주총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왜 기술주에 투자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끊이지 않았죠. 심지어 오랜 동료들마저 그에게 변화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비밀은 내면의 점수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시장의 인기나 언론의 찬사보다는 자신의 투자 원칙과 분석을 더 중시했습니다. 버핏은 어린 시절부터 이런 성향을 보였습니다. 11살 때 첫 주식 투자에서 누나의 잔소리에 굴복해 성급하게 판 경험 이후 다른 사람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다짐했죠. 대학 시절에도 인기 있는 학과보다는 자신이 진정 관심 있는 분야를 택했습니다. 빌 게이츠와의 우정도 이런 내면적 확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91년 첫 만남에서 게이츠는 버핏에게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죠. 게이츠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만 골라내고 그 외에는 요령껏 거절하는 것입니다. 당시 게이츠는 몹시 바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100통 이상의 이메일을 처리하고 산더미 같은 회의에 참석했죠. 1년 중 대부분을 해외에서 보냈고 휴가는 고작 2주뿐이었습니다. 반면 버핏의 일상은 달랐습니다. 회의는 거의 하지 않았고 전화도 꼭 필요한 것만 받았죠. 하루 종일 읽고 생각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게이츠는 버핏의 다이어리가 거의 비어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회상했습니다. 버핏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면의 점수판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쁘게 일해야 한다고 해서 따라할 필요가 없었죠.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그것에만 집중했습니다. 2000년 3월 닷컴 버블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만에 나스닥이 35% 폭락했죠. 그동안 버핏을 조롱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조용해졌습니다. 결국 그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하지만 버핏은 승리감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증명하려 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단지 자신의 원칙을 지켰을 뿐이었습니다. 내면의 점수판에 따라 행동한 결과였죠. 내면의 점수판과 외면의 점수판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외면의 점수판을 따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행동합니다. 유행을 따라가고 남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죠. 단기적으로는 인기를 얻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일관성을 잃게 됩니다. 반면 내면의 점수판을 가진 사람은 자신만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비록 일시적으로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버핏의 90년 인생이 이를 증명하고 있죠. 투자에서 내면의 점수판은 특히 중요합니다. 시장은 항상 소음으로 가득하거든요. 매일 새로운 뉴스와 분석, 전문가들의 의견이 쏟아집니다. 이 모든 것에 휩쓸리면 일관된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버핏은 이런 소음을 차단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신문은 읽지만 주식 관련 방송은 보지 않았죠.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도 거의 읽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분석에 의존했습니다. 내면의 점수판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성찰해야 하거든요. 또한 다른 사람의 비판을 견딜 수 있는 정신적 강인함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번 확립되면 이것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변덕스러운 시장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일관성이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현재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교훈입니다. SNS와 유튜브에는 매일 새로운 투자 정보와 의견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면의 점수판에 만족하면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워렌 버핏이 90년간 일관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10년, 20년, 30년 후에 정신과 육체는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93세가 된 워렌 버핏이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에게 투자해온 결과 그는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오마하 센츄리링크 센터에서 열린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 93세의 워렌 버핏과 99세의 찰리 먼거가 무려 6시간 동안 주주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두 사람 모두 여전히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이었죠. 버핏의 장수와 현역 활동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는 이를 요정이 준 자동차 비유로 설명합니다. 만약 요정이 나타나 평생 단 한 대의 차만 탈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그 차를 극진히 아낄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좋은 기름을 넣고 작은 상처라도 즉시 고칠 것이죠. 우리의 몸과 정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버핏의 철학입니다. 평생 써야 할 단 하나뿐인 몸과 마음을 지금부터 소중히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죠.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수익을 보장하는 투자라고 그는 말합니다. 버핏의 하루 일과는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아침 6시 45분에 일어나 맥도날드에서 아침을 사 먹고 사무실에 도착해서는 하루 종일 읽습니다. 신문 5개, 기업 보고서, 업계 자료까지 하루에 500페이지는 읽는다고 하죠. 90세가 넘어서도 이 루틴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의 투자 철학도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기업에만 투자한다. 둘째, 장기적 관점을 유지한다. 셋째, 시장의 변동성을 친구로 여긴다. 넷째, 항상 안전마진을 확보한다. 이 네 가지 원칙을 80년 넘게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변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2016년 애플에 투자한 것이 대표적 사례죠. 과거라면 절대 투자하지 않았을 기술 기업이었지만 소비자 브랜드로서의 특성을 인정하고 과감히 투자했습니다. 고집과 유연성 사이의 절묘한 균형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버핏의 또 다른 특징은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2008년 코노코필립스 투자, 2016년 IBM 투자 등 실패한 투자들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죠. 주주들에게 사과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솔직함이 오히려 더 큰 신뢰를 얻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90년 인생을 통해 버핏이 일관되게 강조한 것은 복리의 힘입니다. 어린 시절 도서관에서 처음 접한 개념이지만 이것이야말로 모든 성공의 열쇠라고 믿어왔죠. 단순히 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 인간관계, 평판 모든 것에 복리 효과가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1%씩 나아진다면 1년 후에는 37배 성장한다는 계산입니다. 반대로 매일 1%씩 나빠진다면 1년 후에는 거의 0에 가까워지죠.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버핏의 기부 철학도 주목할 만합니다. 2006년 자산의 85%를 기부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죠. 사회에서 받은 것을 사회에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빌 게이츠, 멜린다 게이츠와 함께 시작한 기빙 플래지 운동은 전 세계 부자들의 기부 문화를 바꿔놓았습니다.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투자라고 접근한 것이죠. 90년 인생을 돌아보며 버핏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좋은 습관의 힘입니다. 체인의 고리처럼 연결된 좋은 습관들이 인생을 만든다고 봅니다. 독서 습관, 사고 습관, 건강관리 습관, 인간관계 습관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는 젊은이들에게 항상 이렇게 조언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고. 20대에 시작한 좋은 습관이 60년 후에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복리의 마법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런 장기적 습관이라고 믿습니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지 말고 일찍 시작하라고 권합니다. 시간이야말로 투자자의 가장 큰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20대에 시작한 월 10만 원 투자가 60대에는 수억 원이 될 수 있다는 현실적 조언을 해줍니다. 하지만 버핏은 단순한 재테크 기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 올바른 사고방식을 강조하죠. 단기적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 기업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안목, 인내심과 용기의 균형 등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93세가 된 지금도
버핏은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100년 후에도 존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하죠. 자신이 만든 시스템과 문화가 개인을 넘어 영속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워렌 버핏의 90년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일관된 노력의 결과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건강, 지식, 인간관계, 사회적 신뢰라는 것입니다. 11살 소년이 시작한 투자 여행이 93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